어마어마하지. 모든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절대 불변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200트릴리언까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해? 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원할 때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희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라는 내러티브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트코인이 가지는 어떤 변동성은 결국 희소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떠한 것과 경쟁을 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느냐.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른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장과 경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흔히들 디지털 골드라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폐를 보유를 하게 되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화폐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자산,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구매력이 증가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의 자산이 감소가 되지 않는 것을 방어를 해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유별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러한 디지털 골드가 가치 저장 수단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국가적인 안보 전략 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번에 얘기한 국가 간의 지정학적 자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디지털 골드,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치 저장의 캐파를 가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제스 마이어스인가? 이 트위터에서 이 사람이 리포트를 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절대 불변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는 구매력이 증가되는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건가를 예상을 한 글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비트코인을 단순히 이제 화폐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불리시하게 보는 거에 또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볼륨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가치를 있나를 따지기 전에, 시장이라는 거는 기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가정경제 개인이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을 해서 일어나는 가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GDP로 계산을 많이 하지. 그리고 가치 저장 자산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가치 저장 자산은 우리가 이제 SSC라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글로벌하게 총 GDP는 전 세계적으로 125트릴리언 달러가 되고, 가치 저장 자산은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1300트릴리언 달러라고 얘기했어. 시장이라는 거는 이러한 볼륨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서 매년 125트릴리언 달러를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 창출한 가치가 뭐 가치 저장이 되고 했을 때 가치 저장 자산이 지금으로서는 1300트릴리언 달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가치 저장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각각의 어떤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치 저장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건지를 예상을 하면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볼륨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 가치 평가라는 거는 기업하고 가치 저장하는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주식은 뭐 기업의 가치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금, 비트코인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죠. 가치 평가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기업은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지, 그지? 미래 현금 흐름에 플러스 이자율인 거야. 단순히 알기는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느냐. 그 순이익을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한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하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지, 캐시플로우가. 거기에다 이자율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통화의 금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금리가 높으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그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은 결국은 금리를 바탕으로 모두 영업 활동이 영위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런 이자율이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항목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게 되면 결국 주식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낮으면 유동성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이 또 오르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창출할 수 있는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겠지, 그지? 미래 현금 흐름은 임대 수익 같은 현금 흐름. 거기에다가 부동산은 매입을 할 때 거기에 대출에 관련된 모기지론이라든지 이런 것의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율인 거지, 그지? 이런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별한 지역에 어느 정도 그 부동산이 공급이 되느냐, 공급량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량. 이러한 요소들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고, 금은, 자,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자산이 한정이 돼 있지. 금은 매년 2% 정도 채굴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총 금의 매년 2% 정도가 채굴이 돼서 금의 양이 증가된다고 그래. 그래서 금은 매년 2%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의 가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4빌리언 달러 정도가 가치가 흡수가 돼야 된다고 해.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금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4년마다 반감기가 지나갈수록 공급되는 양이 반씩 계속 줄지. 절대적으로 희소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금과도 차별화된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지. 금은 공급량이 조금씩이라도 늘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되는 양이 자꾸 줄기 때문에 절대적인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림 1을 보면 각 자산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표가 있어. 비트코인이 가장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되는 거고, 그 밑에 에쿼티라고 이런 것들하고 희소성이 있는 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인플레이셔너리 에셋이라고 피아트 머니, 일반 법정 통화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거지, 그지? 자동차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산별로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느냐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림 2에 보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고 절대적 희소성이 있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어. 비트코인은 반감기로 인해서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시간에 따라 생각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지. 한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유통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초기에 대량 매집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몇만 개, 수십만 개 이런 주소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주소, 한 번도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고 뭐 여기서 저기까지 옮겼다든지 뭐 매도를 하든지 그런 것이 없는 코인들이 수백만 개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 2100만 개 앞으로 공급될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200만 개, 3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아빠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초기 고래들이 5년에서 10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코인들을 언론 코인이나 로스트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지. 여담으로 이 언론 코인이나 로스트 코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모 비트코이너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하고 하드포크한 블록체인에서 기존의 언론 코인이나 로스트 코인을 트랜잭션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하드포크한 블록체인의 코인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블록체인이 있어. 하드포크는 이제 그 블록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해서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고 기능적으로 개선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 오리지널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도 나왔지. 그거는 다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를 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변형된 거야.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드포크를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로스트 코인이나 언론 코인을 트랜잭션을 시키면 자기가 그 하드포크한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 코인이나 움직이지 않는 로스트 코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 여담으로 그거는 얘기를 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림 3을 보면 토탈 글로벌 에셋이 약 900트릴리언이라고 해요. 900트릴리언. 근데 저번에 아빠가 얘기했을 때 1300트릴리언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여기서 그 표에서 보면 부동산이 330트릴리언, 그다음 채권이 300트릴리언, 그다음 주식이 115트릴리언, 금이 12트릴리언. 거기 보면 뭐 미술품도 18트릴리언 되고 화폐라고 또 나와 있네. 여기는 화폐가 120트릴리언, 코인이 지금 현재 0.5트릴리언 정도 되거든. 그래서 총 900트릴리언이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아빠가 이 부분에서 따로 얘기한 거는 부동산이 300트릴리언, 그다음 채권이 120트릴리언, 주식이 80에서 100트릴리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어느 정도 비슷하지. 부동산은 비슷하고 주식도 비슷하고 채권은 여기 이제 120트릴리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300트릴리언이라고 요거는 자세한 거는 아빠가 모르겠어. 금은 뭐 그때 12트릴리언, 13트릴리언이었나 그렇게 얘기했고 가상화폐가 1에서 2트릴리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1300트릴리언인데 이때 아빠가 이제 파생상품이 500에서 600트릴리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정확한 거는 아빠가 모르고 이제 아빠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글로벌한 에셋의 규모라고 일단은 알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0.5 트릴리언이니까 이 전체 900트릴리언 달러 중에 약 0.05%가 되지, 그지? 정확한 건 아닌데 0.05%고 2000분의 1이지, 2000분의 1. 2000분의 1 정도의 가치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지. 전체 글로벌한 에셋에서. 그러면 저자는 그림 4에서 비트코인이 각각의 이 자산에서 어느 정도 가치 저장을 흡수를 하느냐를 자기 나름대로 맥시멈 이 정도 될 거다. 최대 이 정도는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게 있어. 여기서 그림 4에서 보면 금은 50%,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12트릴리언의 약 50% 정도를 가치를 흡수를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주식은 15%.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살 사람의 주식을 사는 그 돈의 15%가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얘기지. 가치 저장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채권은 30%, 부동산은 또 15%, 화폐는 30%.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은 50트릴리언이지, 그지? 그 다음 채권은 90트릴리언, 그 다음 주식은 7트릴리언, 화폐는 36트릴리언, 금은 6트릴리언이 되겠지, 그지? 이걸 다 합하면 200트릴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0.5트릴리언인데 200트릴리언이 맥시멈. 리포트의 제목이 비트코인's full potential valuation이라고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가치, 비트코인이
가격 면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그래.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떨어지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2014년도까지 많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가격이 형성된 거를 보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물론 아빠는 다양한 면에서 또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비트코인을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를 알아보면 그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거야. 비트코인이 제로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무지한 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알아보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그냥 가치가 없다. 일반적인 선입관과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 있고 또 대중의 의견을 추종하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평가를 하는데는 좀 더 이제 객관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모든 거를 그렇지. 우리가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판단의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설득력도 있고 좀 더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00트릴리언까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후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맥시멈하게 이러한 가치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림 5에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골드의 50%까지만 가치 저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6T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지. 그것만 쳐도 비트코인의 얼마야? 24배 정도, 24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다른 모든 자산에서 가치 저장을 흡수를 해서 그게 총합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거의 뭐 500배 정도 되나? 500배까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주식은 15% 정도 가치 저장을 흡수를 한다고 하지만 채권과 화폐는 30% 정도까지 가치를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아빠가 봤을 때는 이런 채권이나 화폐는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을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가 약 아빠가 알기로는 7트릴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약 25트릴리언 부채가 있는데 과연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관련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부채의 한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공화당이나 이쪽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 위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결국 앞으로는 각 국가별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각 국가는 결국 부채를 증가를 시키고 증가된 채권의 이자를 세금을 걷어서 이거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달러나 통화를 돈을 찍어내서 또 그걸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국가 경제 질서 하에서는 각 국가별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법정 화폐 달러를 동반한 각 국가의 주권 통화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한 가치를 비트코인이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30%까지 가치를 저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아빠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 중에 플랜비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탁 투 플로우라고 그러한 계산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향후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표 1에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200주 평균 그러니까 5년간 평균 매수가가 가격 형성된 거 보면 5년간 평균 매수가 하방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원가가 약 3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사실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다 상방은 열려 있다. 상방은 언제든지 충분하게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표 2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다음 반감기가 내년 4월 달에 있는데 반감기 6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반감기가 지난 18개월, 1년 6개월 후에 매도를 하면 가장 이 비트코인이 가격의 출렁임을 가장 유리하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재미가 있어서 이번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러한 가치 저장으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스에 썼을 때는 P2P 시스템이지. 결국 개인 대 개인 간에 제3자의 신뢰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1단계는. 그리고 2단계는 비트코인을 조금 전에 얘기한 가치 저장 수준으로서 디지털 골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비트코인이 모니터리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저번에 아빠가 얘기한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국가 간의 결제망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달러를, 지금은 달러가 글로벌 금융 결제망의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또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결국 이것도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국가 안보 자산. 국가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네 번째 국가 안보 자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찍게 되겠지.